아, 성현님, 창현님, 매트릭스님, 신호진님, 리벨링님 어서오세요. 제가 들고 온 엄청난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큰일 났어요. 아니, 나 내일 당장 수행평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책 읽고 써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책을 하나도 안 읽었지, 뭐야? 아니, 근데 책을 읽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방송을 하면은 12시야. 그러면 자야 돼. 그런 책 읽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한국사요. 그래서 내가 방송도 하고 싶고 수행도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에서 책을 읽으려고요. 정확했어요. 나 진짜 한국사 진짜 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진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다가 졸아요. 다른 책은 보면서 안 졸아도 한국사는 보면 내가 졸아. 역사 자체를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리 내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조용해진다면 깨워주시길 바래요. 어떤 방법으로든 좀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아니 내가 진짜 이거 읽다가 졸 수도 있거든요? 마침 저희 어머니가 한국사 세계사 교사인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요? 나 한국사 진짜 개 못한단 말이야. 마침 1학년 수업을 하고 계세요? 진짜 우정난 우연이네요. 하하. 진짜. 그래서 나 지금 무슨 책을 읽을 거냐면은 어, 삼국시대 내용을 읽을 거거든요? 사실 고딩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아무거나 읽기로 했어요. 빗살무늬인 토끼는 왜 왔냐고요? 그게 대체 언제죠? 하하.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라고는 고구려 백제 신라 비파형 동검은 알죠? 그럼요. 그게 무슨 시대였냐면은 청동기 시대였나? 제가 그래도 완전 모르진 않아요. 아마도 그냥 우리나라를 믿는 100명의 의인들 읽으라고요? 초딩 수준 말고 고딩 수준은 돼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뭐 읽지? 뭘 읽을지가 조금 고민이거든요? 아... 뭐 읽지? 제 수준이 초딩이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Do you know 제네럴 셔모노? 대체 그게 뭐죠? 전 잘 모르겠네요. 한국 유사랑 한국 시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안무님 어서오세요. 일찍 감사합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 되면 평생 외우게 된다고? 아니 사실 내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관련해서는 진짜 좋은 책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일제강점기 전에 걸 읽어야 돼요. 한국유사랑 삼국시대랑 똑같은 건가? 음...
좋아, 삼국시대 내용을 읽어야겠다. 희한구이진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별거 다 알려준다며? 감사합니다. 지금 네, 고백신은 아니지. 내가 뭐 했지? 저 수업 내용 몰라요. 왜냐면 졸았거든요. 한국사 싫어해서 오명화가 아니라 그냥 오명하잖아. 너 내 방송 제대로 안 보잖아. 조선시대 아니냐고요? 그런가? 나 사실 잘 몰라요. 하하. 그럼 왜 읽는 거냐고요? 모르니까 읽어야지. 모르니까 수행평가를 위해. 보자. 나라의 기틀을 세우다. 오조선 주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서면서 대여섯 개 큰 집단을 이루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갖추며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대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통치기구를 정비하고 율령을 널리 펴며 불교를 공인하고 밖으로 세력을 뻗어나갔습니다. 그 후 중국과 주변 여러 나라의 세력이 비슷하던데 세 나라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었습니다. 노래 소리를 조금 줄일까? 너무 작나? 됐나? 읽어보자고. 책 읽어주는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땅땅땅. 압록강 가에서 일어나.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었으며 점차 작은 마을이 여러 개 합쳐져서 큰 마을이 되고 큰 마을 몇 개가 다시 합쳐져서 더 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우 규모가 큰 5집단이 남게 되었는데 이들이 힘을 합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5집단은 힘을 합쳐 중국 한나라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기 전 75년에는 한나라가 고구려를 통제하기 위해 둔 현노군을 쫓아냈습니다. 5집단은 현노군을 몰아낸 뒤 손오부의 우두머리를 고구려 왕으로 세우고 연맹체를 만들었습니다. 연맹체에서 왕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나 외교적 교섭이 필요할 때 여러 집단들을 단결시키는 대표자 역할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5집단 가운데 손오부의 우두머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게루부의 힘이 점점 세지면서 손오부를 제치고 게루부에서만 왕이 다 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힘의 세기에 따라 왕이 바뀌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몽은 처음에 게루부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몽이 하루는 빌류수가를 거닐다가 항류에서 포성기 비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거슬러 가서 서양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대체 뭔 내용이야 이게? 오늘 빨리 자겠다고요? 제가 조곤조곤 읽어드릴게요 그럼. 좀 더 조곤조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국의 왕이 주몽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온 누구인가? 나는 하늘나라 황제의 아들로 지금 나라를 세워 다스리고 있어. 서양국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나라요. 한 나라에 2명의 왕이 있을 수 없으니 그대가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소? 주몽은 몹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힘을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합시다. 좋소. 이렇게 하여 힘 겨루기에서 주몽이 이기고 게루부가 연맹체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게루부는 자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 집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왕의 힘이 세지자 게르브 왕은 연맹체의 이름뿐인 우두머리가 아니라 진짜 힘있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게르브의 태조가 나머지 집단들도 모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태조는 힘을 굳게 뭉쳐 중국의 요동과 낭랑 방면을 공격하였으며 옥저와 동해도 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상에 힘입어 위천왕 때는 국가 체제를 모두 갖추고 진짜 나라라고 일컬을 만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 소스리왕 때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율령을 널리 펴고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교인 태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여 온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수왕과 광개토 대왕 때에는 마침내 한반도와 만주에 걸친 대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생공님 어서와요. 사실 내가 읽으면서도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역시 수업을 잘 들어야 되나봐.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한강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압록강가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무렵 한강 유역에서는 백제가 일어났습니다. 백제는 북쪽 부여와 고구려에서 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입니다. 건국 신화에는 고구려 왕 주몽의 아들인 유류와 온조가 내려와 백제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생인 온조는 지금의 서울인 위례, 형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뒤에 비류를 따르던 우리가 온조의 세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설화의 내용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강 유역에서 압록강 유역에 있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과 비슷한 무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프롤로그라고요? 좀 심각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투입을 안 열어놨거든? 와. 목소리 들으면서 편집 자그만이 좋다고요? 다행이에요. 어디까지 읽었지? 돌무지 무덤이란 돌을 쌓아서 만든 고구려 무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 있는 석천동 고분으로 고구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구려 방식대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또 백제 왕족은 자신의 성을 부여씨라고 했으며 백제 백성은 멸망할 때까지 자신이 고구려와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백제를 세운 중심 세력은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고구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구려 또는 북쪽 지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옮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를 이루어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고구려처럼 작은 무리들이 모여 큰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례에 있던 온조 집단이 강성해져서 다른 집단을 모두 아우르고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백제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띈 것이 안녕하세요. 아니라 오랜만에 왔네요. 어머, 성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닉을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닌 기분이지? 어라라? 거의 처음 보나요? 뭐지? 잘못 보냈다고요? 리벨룩님이세요? 진짜 조금 어이가 없네요. 하하. 어쨌든 천원 맛있네. 야미.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읽었지? 왜 웃으세요? 네. 그런 가운데 위례에 있던 온초 집단이 강성해져서
다른 집단을 모두 아우르고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백제 역시 처음부터 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띈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원조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나 물 좀 가져올게요. 힘이 자꾸 나올라 그래. 물 좀 가져올게요.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거에 외워야 할 왕 목록을 올려놨다고요? 일단은 확인. 맞아, 일단 원조 집단을 중심으로 여기 읽었었나? 안 읽었나? 읽었나? 안 읽었나? 기억이 안 나니까 읽자. 원조 집단을 중심으로 연맹체를 이룬 이들은 나라의 이름을 백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백제가 나타나기 전에 한강 유역에는 이미 54... 아, 왜 숫자를 못 읽지? 50... 핀넷? 54개? 나 진짜 좀 멍청해진 것 같아. 어떡해. 54개나 되는 작은 나라들이 마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점점 힘이 강해져서 주변의 마한 땅을 모두 차지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북쪽에서 위협해오던 말갈과 낭랑을 물리쳤습니다. 그동안 백제는 말갈과 낭랑이 자주 노략질을 하러 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갈과 낭랑 이 두 나라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고이왕이었습니다. 고이왕은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면서 안으로는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법인 율령을 널리고 관리들이 입는 관복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막 수준 낮은 것처럼 문장이 그렇다? 맞을까 이게? 그리고 지방의 왕국
지왕이 귀족에게는 좌평이라는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다리우스 경님 어서와요. 별아, 출퇴 감사해요. 고유왕에 이어 근초고왕은 낙동강 주변의 땅을 정복하고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서 남해안까지 백제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전쟁을 벌여 수도인 평양까지 쳐들어가 고국 원왕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충격적이다. 이 무렵 백제는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땅과 항해도 땅 일부분까지 차지하였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라고요? 잘 몰라요, 저도. 방제를 내가 바꿔놓을까? 읽어줄게. 방제를 바꾸다. 사책 역사 공부 하지 않을래? 나랑 같이 한국사 공부하지 않을래? 좋아, 이렇게 방제 어때요? 나랑 같이 한국사 공부하지 않을래? 아, 제가 당장 내일이 수행인데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안 읽어가지고 방송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하하. 싫다고요? 너무 하시네요. 그러나 얼마 뒤에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백제는 한성을 빼앗기고 계로왕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을 머금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습니다.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맺어 위기에서 벗어나자 안으로 힘을 길렀습니다. 웅진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적군을 막는 데는 유리하였지만 수도가 좁아서 나라가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성왕은 수도를 다시 사비로 옮겨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백제는 수도를 되찾기 위해 고구려의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백제가 일본에 내려준 칠지도. 백제 근초고왕은 일본 왕에게 칠지도를 내려주었습니다. 칠지도라는 이름은 칼의 모양이 7가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자를 새기고 금을 입히는 방식으로 칼날의 양면에 60한자를 새겨 넣었는데 이거 읽어야 되는 걸까? 이거 안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안 읽을래? 읽어야 된다고? 왜? 아니 지금 그 이거 책 나중에 보고 써도 상관없어서 필요하면 보면 돼. 그리고 이거 내용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책 독후감? 보고 뭐라 그래야 되지? 책 내용? 책 추천 읽게 된 이유 막 이런 거 쓰는 거라서 수행평가라서 괜찮아요. 시험 아니야. 아니지, 시험은 시험인데 크게 막 지장이 있지 않아서 하하. 호라볼의 새 아침. 신라가 나타나기 전에 경상북도는 12개의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진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로국입니다. 사로국이 신라구나. 나 진짜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아는 게 되게 없구나. 사로국의 시조설화를 보면 처음에는 혁고세와 아령을 내세우는 세력이 사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진출해온 탈의 세력에 권력을 넘겨주고 다시 김말지 등의 김씨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배 세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로국은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주변의 여러 지역을 아우르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신라의 발전 과정은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바별브 그렇게 치지 마세요. 도배로 간주할 거임. 벗어가는 족장이라는 뜻이고 차차홍은 무당 또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대 혁거세 거사관과 이대 남의 차차홍은 바로 하늘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인 동시에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보고 있거든? 우씨 진짜 뭘 자꾸 놀리고 그래. 짜증나게. 다 보고 있어요. I see you. 오케이? 오케이? 한편 이삭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많고 덕망이 높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우두머리는 세습이 되었는데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잠시만. 다른 책이랑 좀 다르려나? 다른 책도 똑같네, 내용이. ICU는 몇 형태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인 게 아니고요? 몇 형태라고 하나요? 몇 형식 문장이냐고 묻지 않아, 보통? 공부 안 한 지 오래돼서 몇 형식이냐고요? 1형식이 주어 동사고 2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인가? 3형식이 주어 동사 몰라 안 해. 영어는 어려워. 안 할 거야. 5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건 알 것 같아요. 아무튼 하하 우리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한 이삭음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을 모아 회의를 열고 사람들 사이에 생긴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삭음은 시기를 거치면서 경주의 사로국은 진안의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어 수행 오늘 끝났다. 뇌물마리간에 이르러 신라는 경상북도 일대를 모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ASMR로 읽어드려요. 이때 마립간은 지배자를 뜻합니다.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다리도 아들에게만 물주었습니다. 이러다가 기침하면 감염이라고요. 일까요? 처음에는 신라가 고구려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뇌물마리간 때에 백제 가야와 동맹을 맺으면서 비로소 고구려의 압력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주 시내에 있는 돌무시 덧물무덤은 신라가 한 나라로 모습을 감추고 세력을 키우던 때에 만든 왕과 귀족들의 무덤입니다. 나무로 박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아 산처럼 높고 커다랗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무덤에서 나온 금관을 비롯한 많은 귀중한 유물을 통해 우리는 그 무렵 신라의 국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진광 때에는 왕권이 더욱 강해져 우두머리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진광 때에는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철로 여러가지 농기구를 만들어 농사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나라가 부유해지고 기틀이 잡혔습니다.
읽기 너무 힘들다. 목이 너무 계속 간질간질해. 지중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여러가지 국가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습니다. 목 아픈데 왜 읽겠다고 했냐고요? 아니 근데 안 읽으면 알다 잘 것 같아요. 심지어 나 지금 마이크도 손에 들고 읽고 있거든요? 어? 지금도 나 지금 눈 감기거든? 충분히 지금 완전 열심히 버틴 중이에요. 나 오늘 안 그래도 진짜 졸려가지고 방과후 시간에 자고 점심시간 4교시에 막 꾸벅꾸벅 졸고 1교시에 졸고 막 그랬단 말이죠. 저 롤 하면서 잘 졸아요. 졸릴 때 롤 하잖아? 롤 하면서 졸아. 근데 또 신기한 건 조는 동안에 안 죽어. 나라 안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진흥왕은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함경도에서 경상도까지 그 세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새로 정복한 지역을 돌아보며 자랑스럽게 비석을 세웠습니다. 상령의 창령비, 서울의 북한산비, 함경도의 황초령비와 비운령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소백 산맥을 넘어 충청도로 들어간 군사 요충지인 단양에는 단양 덕성비를 세웠습니다. 신라는 가야를 정복하였으며 백제와 힘을 합하여 신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신라도 한반도에서 백제, 고구려와 더불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라가 활발하게 정복 사업을 벌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었지만 특히 화랑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신라는 귀족의 자제를 모아 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학문과 무술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뭔 내용인지 사실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읽고는 있지만. 엄마가 와서 간식 주고 갔어. 사인 머스켓 음료수. 그리고 계란 후라이 젤리. 맛있겠다. 나라의 기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무리 몇 개가 합쳐져 큰 무리를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몇 개의 큰 무리가 하나의 연맹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연맹체에는 고구려의 5부와 신라의 6부, 그리고 부여와 고구려의 이주민으로 구성된 백제 연맹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는 다른 지역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고 또 나라의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 나라는 고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 나라는 고대 국가를 건설하면서 나라의 제도를 새롭게 고치고 다듬어 나갔습니다. 힘이 강해진 왕은 귀족들을 자기 아래에 두고 벼슬을 내렸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등급을 매겨 벼슬을 주었습니다. 코막혀. 코막혀 살려줘. 진짜. 목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가 너무 막혀요. 이렇게 관리들의 등급을 나눈 것을 관등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에는 10여 등급, 백제는 16개의 관등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수도에 사는 귀족과 지방에 사는 사람을 구별하여 수도에는 16개, 지방에는 1개의 관등을 내려주었습니다. 나아가 나라 일을 나누어 맡을 관청과 관직도 정비하였습니다. 백제에는 6개의 좌평제와 22개의 관청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도 오늘날 국방부와 같은 일을 맡은 병부를 비롯하여 여러 관청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등과 관직은 모두 신분제에 따라 정했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 나라는 각기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였습니다. 지방에 파견된 관리는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면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왕에게 일일이 보고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전국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관을 보내고 각 지방에는 서류 근지와 도사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전국을 5방으로 나누어 각 방에 방령을 보내고 그 밑에 여러 성에는 도사를 보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 한때에는 지방에 중요한 22곳의 담루라는 것을 설치하고 왕족을 보내어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신라는 전국을 5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 그 아래에 촌이나 성을 두었습니다. 고구려의 부, 백제의 방, 신라와 주는 오늘날 경기도, 충청도라고 하는 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너무 코가 막혀요.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아, 적당히 읽어도 되니까 속내 안 치우게 해달라고요?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는 것은 나라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방에 보낸 관리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주로 중앙 귀족들이 파견해왔습니다. 지방에 파견된 귀족들은 세금을 거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 지방의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은 대대로 그곳에 살면서 그곳 사정을 잘 아는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지방의 세력가에게 따로 촌주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관리는 촌주와 함께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쌓거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시내 지방의 주요 지역에는 항상 군대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방은 주로 전쟁으로 정복한 곳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임무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지방관인 욕살은 군대를 거느리고 당나라와 직접 싸웠으며 신라에서도 제 장관인 군주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였습니다. 돌았다고요? 그럴만해. 역사는 좋을만해 진짜로. 천하의 중심. 천달인데 천천히요. 우리 앞으로 내가 하루 딱 책 읽는 날 정해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한 소절씩 좋은 내용 읽어줄까요? 저 감성적인 거 되게 많거든요. F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내가 F거든. 그래가지고 막 감성적인 거랑 에세이랑 되게 많아요. 여태 안녕, 어서 와. 실제 고마워. 우리 책 읽고 있어. 같이 읽을래? 자, 천하의 중심.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을 겨루고 있을 무렵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힘이 강한 나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은 한 왕조로 통일되지 못하여 북중국에는 유목민이 세운 부기가 자리 잡았고 남중국에는 중국 민족이 세운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등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 서쪽의 몽골 고원에는 유연이 있었고 동북아시아의 민두와 한반도 방면에는 고구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북위, 남도, 유연, 고구려 등은 모두 국력이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서로 비슷비슷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빈틈을 노리고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위가 남조를 침략하면 곧바로 옆에 있던 유연과 고구려가 북위를 공격하였고 북위가 유연을 공격하면 그 틈을 타서 남조가 북위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균형이 이루어진 동북아시아 지역의 각 나라들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균형 속에서 고구려도 독자적인 세력권을 지켜갔습니다. 다른 나라들끼리의 작은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았으며 남중국의 송나라, 유연 등과 친하게 지내 북위가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위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면서도 실제로는 북위의 적대국인 송나라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구려의 이익을 위해 북위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려는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북위와 형제 관계를 맺고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겠어. 형제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의 위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도 고구려를 굴복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라가 형이 되고 고구려가 아우가 된다는 명분이라도 얻기를 바랐습니다. 인처럼 고구려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희도 주몽을 하늘나라 황제의 아들 또는 해와 달의 아들로 칭송하며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 고구려 사람들은 동북아시아에 북위, 남도, 유연, 고구려 등과 같은 강력한 천하가 있고 고구려 속에 백제와 신라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자신이 천하의 중심이므로 백제와 신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고구려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백제왕과 신라왕은 신하를 예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신라의 해안에 침범하여 노략질을 일삼는 왜구를 무찔러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위, 남조, 유연 고구려 등으로 나뉘어 오랫동안 평화롭게 세계의 질서가 581년 수나라가 중국 땅을 통일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나라는 300여 년 동안 나뉘어져 있던 중국을 통일하자 강한 국력을 믿고 주변 나라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고구려와 주변 나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다 수나라는 작은 나라부터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몽골 고원의 유연도 수나라의 공격을 받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고구려와 한판 벌일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품하고 싶냐고요? 하품하고 싶진 않고 기침은 하고 싶어요. 진짜 기침 개 나올 것 같거든요? 목이 너무 간지러워. 너무 돌려요, 근데. 진심 개 돌려요. 너무 돌려. 중국에 복종하라니. 이건 진짜 제목이 좀 셋인데? 고구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잠 깨실래요? 그거 아세요? 저 영상 보면 좀 더 잘 자요? 영상 보면 진짜 잠 개 잘 자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구려는 농사 잘 안 지었다며 그런데 집집마다 창고가 있었다고? 부경, 약, 달물들 보관하던 창고임. 고구려는 감옥이 없어? 범죄자가 없었나? 유죄 판결 나면 사형이라 감옥이 필요 없었음. 고구려 지역에는 큰 말이 없었다며? 응. 그래서 다른 지역의 큰 말들을 약탈해서 타고 다님. 고구려에는 왜 서옥제가 있었음? 엄빠랑 장성한 자식이 약탈하러 가고 나면 집에 보호받아야 하는 애들밖에 없어서 사위가 집 지키고 있던 게 서옥제임. 그럼 왜 옥저는 민며느리제임? 맨날 고구려한테 털려서 결혼이라도 빨리 시키자 한 게 민며느리제임. 고구려가 중국을 대하는 기본 전략, 저 새끼들 언젠가 우리나라를 칠 테니까 우리가 먼저 선빵 치자. 존나 노빠꾸. 기록만 봐도 중국이 고구려에 대해서는 학을 떼던 게 보임.
결혼할 때 혼수 느낌으로 수의 장만하는 것도 존나 높았고. 수의요? 천증 약탈 너무 많아서 일찍 뒤지니까 수의부터 장만했었대. 씨발 고구려 새끼들 논리 점프 미쳤다. 내 조상이니까 웃는다 진짜. 넌 뭐야?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은 20세기 전에 멸망했을 듯. 레알 뭐야? 옆에서 깔짝대는 거 못 참았을 듯. 헐 설렌다. 진짜 신라놈들 때문에 망했네. 레알 신라의 외구 설치니까 광개토 대왕이었나? 고구려에서 소탕해주기도 했잖아. 통일했는데 자기 영토에서 나댄다? 바로 원정 갔을 듯. 얘네 최고관직 대대로 투표할 때 동점 나오면 안 데스매치 보여가지고 버림. 지금 왕은 화면 아무것도 켰거든요. 못하고 그냥 성문 닫고 있어야 했음. 이건 뭐야 씨발. 고구려 기상이은 고려도 근데 이거 여기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송나라 황실에서만 쓰는 거 그냥 갖다 팔고 송나라 황제한테 각 나라 연호 글 써서 내고. 소동파 개빡쳐서 고려 금수론 고려 해학 하지만 재밌죠? 고려 인도. 금수론 고려인들 사람 새끼도 아니다 이거냐. 양아치니까 제급 몽골한테서 버틸 수 있었겠지. 유럽에선 자연재해 취급했다며. 고려 금수론 씨발. 쿨럭이 한국 욕할 때 쓰는 빵즈 유래도 개웃기던데 어원이 방망이 든 고구려인 이라더라. 얼마나 처맞았으면. 담당이 일진. 고구려한테 처맞은 트라우마가 몇천 년을 가는 거임 미친. 쿨럭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오리 빵즈? 부르다가 가오리 부분 뺐잖아. 지들 동북공정 못하니까. 저 단어가 고려 아님 고구려를 뜻하나 봄. 방망이 씨발. 결국 외교적으로 존망하고 내부 분열로 망해버림. 그래서 북한 놈들이 지금 레알 내 조상이니까 차웃지 진짜. 그래서 저게 뭔데? 뭐 충격적인 걸 봤어요. 그거를 참 뭐라 해야 할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고요. 어디까지 읽었? 아니 뭐가 되게 웃기긴 한데 사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고구려는 중국이랑 일본 발라버릴 정도로 쓰는데 내부 분열로 망했다고? 홀리 쉣이네. 네, 하수님 어서오세요. 실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복종하라니. 중국 땅을 통일한 수나라는 차례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였습니다. 중국 땅 서쪽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돌궐은 이미 수나라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 역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실래요? 동북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치던 고구려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수나라의 요구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수양대는 113만 명의 군대를 보내 고구려를 침략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모든 병사와 백성들을 가까운 성으로 피신시키고 성물을 굳게 다진 채 수나라와 맞서 싸웠습니다. 국어 교육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성들과 병사들은 물밀듯 밀려오는 수나라 군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수양대가 직접 나서 전투를 지휘하였지만 굳게 닫힌 성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수나라 군대는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수양대는 우중문에게 30만 명의 별동대를 주어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나라 군대는 식량이 부족한 데다가 군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압록강을 넘어 고구려 안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깊숙이 끌어들여 지치게 만든 다음 무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지문덕은 전투 준비를 마친 뒤 평양 가까이까지 온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시를 한 수 지어 보냈습니다. 지혜로운 전술은 하늘에 닿았고 교묘한 전략은 땅의 이치에 통하였다지. 이만하면 전쟁에 승리한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하고 이게 그만두게나.
이 시는 우중문을 지켜 세우는 듯하면서 그만 항복하고 물러가라는 비웃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중문의 군대는 그제야 속였다는 것을 알고 우왕좌왕하며 서둘러 퇴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에 이르렀을 때 강가 곳곳에는 이미 공격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고구려 군사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강을 막 건너고 있을 때 드디어 공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격! 총 공격하라!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화살에 수많은 화살에 많은 수나라 군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화살에 맞고 돌에 깔리고 수나라 별동대 30만 명 가운데 살아 돌아간 사람은 고작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는 두 번씩이나 고구려에 크게 패하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며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 온갖 기발한 무기를 다 개발하였습니다. 상무님 어서와요. 이게 을지문덕 무상 사건이에요. 그래요? 할수 대첩이 을지문덕 때예요? 할수 대첩은 언제예요? 조선 건국 부분이 다시 있다고요? 저 지금 삼국시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상호님. 삼국시대는 약하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골랐는데 어쩌다 보니 삼국시대더라고요. 하하. 수나라는 성벽 가까이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기와 성 아래로 굴을 파 들어가는 기구, 성벽을 기어 오르는 데 사용하는 사다리 차 등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성 가까이에 흙으로 산을 높이 쌓고 강을 건너는 데 쓰는 부교라고 하는 배다리를 만들어 성을 공격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갖은 꾀를 다 따내도 수나라는 고구려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나라가 망하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의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당나라 역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와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는 수나라의 패배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섣불리 고구려를 넘보지 않고 대신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여 645년에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약간 초딩 때 읽었던 것처럼 읽어볼까? 당나라는 어렵게 국경에 있는 성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면서 진군을 계속하였습니다. 당나라가 요동 지역에 있는 고구려의 마지막 성인 안시성에 이르렀을 때 사태가 위급하다고 느낀 고구려는 15만 명의 구원군을 안시성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열받아요?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그러나 기적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시성 안에 있던 백성과 병사들이 성주 양만춘의 힘을 모아 당나라 군대를 끝까지 막아낸 것입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8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공격하였지만 안시성의 백성과 병사들은 꿋꿋하게 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다 못한 당나라 군사들은 그만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작은 성 하나를 항복시키지 못하고 물러난 것입니다. 그 뒤로도 당나라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침공하였습니다. 고구려를 무너뜨리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당나라는 자신의 힘만으로 도저히 고구려를 꺾지 못하자 한반도에서 새로 성장해 삼국 통일을 노리는 신라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나당 동맹인가? 음, 이까지 읽은 게? 그니까 나당은 서로 견제했다고요? 나라의 기틀을 세운 거라고 이게? 음. 잘 사는 귀족과 못 사는 백성. 왕족과 귀족들은 소도인 경주나 도시에서 살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골품대와 같은 엄격한 신분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들과는 달리 힘들고 궁핍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편 털로 만든 농기구가 널리 퍼지고 반가리의 소를 이용하면서 거두어 들이는 곡식의 양이 많아지자 농민들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너무 눈이 감겨요.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잠 좀 깨자. 으. 아, 진짜 너무 졸리다. 이거 한국사 공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 학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근데 비트는 그 뭐지? 그 뭐냐? 그 수수료 되게 많이 떼가지 않아요? 그래서 비트 쓰는 사람 요즘 진짜 못 봤는데. 감사합니다. 제대로 후원하라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래서요. 제 진심을 왜곡하지 말아주실래요? 아무튼 상관님 맥비트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만 쉬다 하니까? 우리 2분만 쉬자, 2분만. 조만간 신용카드 만들어요. 후원 제대로 할게요. 아니야, 굳이 안 그래도 돼요. 돈 아껴서 아껴요, 아껴. 응. 아, 근데 진짜 진심 개 피곤해. 우리 조금만 쉬자. 야, 다음에는 무슨 공부를 할까? 추천이나 받아볼게요. 귀여운 우월대 안 귀여운 유별이요? 저는 유별이기 때문에 안 귀여워도 유별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밸런스 게임? 귀여운 유별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뭔데? 아니, 그래서 선택하면 뭐가 있는 건데요? 선택하면 귀엽다고요? 네, 떠네요.
그럼 나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밭을 갈다. 고구려 백제 신라세 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 가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새 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은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백성들은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었고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많아졌습니다.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무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거나 여러 가지 국가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었을까요? 곡식을 많이 거두는데 한 몫을 한 것은 철로 만든 농기구와 사람 대신 밭을 간 소였습니다. 전에는 주로 나무나 돌로 만든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즉 나무괭이나 돌괭이, 돌칼 등으로 땅을 파고 김을 메고 투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로 농기구를 만들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털이 아주 길기 때문에 사부에 만들 때에도 나래 끝 부분에만 털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털로 만든 농기구는 땅을 가는데 나무나 돌로 된 농기구보다 힘이 덜 들고 훨씬 깊이 갈 수 있어서 예전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걷어들이는 방법도 변하였습니다. 전에는 곡식을 추수할 때 반달 모양의 돌칼로 사용하여 곡식의 줄기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삭에 붙어있는 나다를 훑어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틀로 만든 낫이 나오면서 오늘날 벼베기 하는 것과 같이 한꺼번에 여러 포기를 줄기째 베어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말린 뒤에 나다를 털어냈습니다. 또 코가 막혀요. 잠시만요. 아니 왜 코는 풀어도 자꾸 막히는 걸까? 조금 짜증이 난달까? 아 맞아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여 적은 인원으로 많은 곡식을 걷어들였고 힘도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물론 기계로 농사를 짓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지만 토끼 시대보다 몇 배로 늘어난 엄청난 양의 곡식을 걷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철로 된 농기구를 쓰면서 볏짚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볏짚은 지붕을 이거나 생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소의 먹이로도 여러모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홀로 만든 농기구와 함께 농사 기술을 발달시킨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소의 쟁기를 매어 밭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소를 이용하기 전에 밭갈이를 할 때는 한 사람이 괭이로 밭을 갈거나 두세 명이 쟁기를 끌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보다 힘이 센 소의 쟁기를 매면 땅을 깊이 그리고 많이 갈 수 있었습니다. 땅을 깊이 가면 잡초가 뿌리채 뽑혀 다시 자라지 못하고 땅속에 숨어있던 벌레도 죽어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 2마리와 소를 다루는 3사람이 한 돌을 이루어 밭을 갈면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50배나 더 많은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모아 두었다가 가뭄이 들 때 논과 밭에 물을 대 농사를 도왔습니다. 또 철로 만든 삽이나 도끼, 괭이를 이용하여 저수지를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농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민들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철로 된 농기구나 소는 아주 귀하고 비싼 것들이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부자들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농민은 많은 곡식을 생산하여 계속 재산을 늘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 사이에서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대 사회랑 다를 게 없잖아. 어? 현대 사회 봐요. 얼마나 자본주의 세상이야. 사람들이 돈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 물론 나도 조금 그렇긴 한 거 같기도 하고. 그거 나도 그렇다고요? 아니 요즘 솔직히 돈 미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음? 안 그래요? 돈 미세 아니고 막 남들한테 다 퍼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랑 친구 먹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한 푼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려요 너무. 아니 책을 1시간밖에 안 읽었다고? 나 이걸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48쪽인데 1시간밖에 안 읽었다고? 말도 안 돼. 아 근데 자고 싶은데 내일 당장 2교시에 수행평가란 말이야. 어? 나 큰일 나요. 소금 장사를 한 왕. 고구려 봉상왕은 아우인 돌고래를 의심하였습니다. 자기보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보다 돌고래를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상왕은 돌고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모함하여 죽여버렸습니다. 돌견은 잡혀가기 바로 전에 급히 아들인 울불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부디 도망쳐서 뒷날을 기약하길 바란다. 을불은 목받쳐 오른 슬픔을 참으며 뒷문으로 몰래 살아났습니다. 을불이 가진 것은 몸뚱아리와 걸친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을불의 눈물겨운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을불은 처음에 음모를 한 사람 집에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모는 아주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낮에는 쉴 틈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를 해오게 하고 밤에는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밤새도록 연못에 돌을 던져 개구리를 쫓으라고 시켰습니다. 을불은 묵묵히 일하였지만 계속되는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너무했네.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어 내게 왜 이러니 무슨 말을 하니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진짜 그냥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야겠네? 한 번도 못 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공부하기 싫어서 노래 오래 부른다고요? 아니거든요? 아니스님 어서와요 별아. 오랜만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역사 공부하지 않으실래요? 나는 키가요 작아요? 너 혹시 벤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어허 팩트 이러네. 진짜 어이가 없다. 한국사 좋아하시는 저희 같이 공부할까요? 다니스님? 하하. 음모의 집을 나온 뒤 을불은 배를 타고 압록강으로 가면서 여러 마을에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원인은 을불이 어떤 할머니에게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남들보다 소금을 한 마리나 더 얻고도 계속해서 더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미 남들보다 한 마리나 더 드렸습니다. 을불은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소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앙심을 품고 자신의 신발을 을불의 소금 가은이 속에 감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을불은 소금 가마니를 지고 다른 마을로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뒤쫓아온 할머니는 손을 가만히 두게 감춰둔 신발을 꺼내며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구나. 이 도둑놈아, 어서 관가로 가자. 을불을 끌고 간 할머니는 을불이 도둑질을 하였다고 간간히 건지스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신발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신발이 왜 제 소금 가마니 속에 있었는지 저는 결코 모르는 일입니다. 을불이 변명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을불은 신발값으로 소금을 모두 빼앗기고 게다가 도둑질한 죄로 권장을 맞았습니다. 을불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신하들의 포악한 봉상왕을 쫓아내고 을불을 찾아 왕으로 모시니 그가 바로 호구의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지난날 겪었던 고생을 잊지 않고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해주려고 늘 노력하였습니다. 쇼미더머니 나가자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못 나가요. 아쉬운 거죠? 제가 발음만 됐으면 나가했을 거야. 나 발음만 됐으면 진짜 나간다? 나쁘지 않거든요. 다 발음을 못해가지고요. UBY라고요? 대체 어디서 지어온 이름이죠? 뭘 갑자기 메롱이야. 우리들은 고구려나 신라, 백제 왕 이름이나 역사적 중요한 사건은 대체로 잘 알지만 고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까닭엔 고대 사회의 삶을 알려주는 자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천왕의 이야기는 짧지만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왕이 되기 전 을불이 고생하던 시절에 만난 사람들과 겪은 일들이 바로 그 시대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면 미천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을불이 도망 다니던 때, 그러니까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무렵에는 농민들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을불은 종으로 두고 고생을 시킨 음모는 부유한 농민이었습니다. 부유한 농민은 종을 부릴 만큼 많은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재미없어요.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있는지부터 물어봐 주시겠어요? 가난한 농민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 가지고 있는 농토가 적고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 먹을 양식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계속되면 농민들은 농토를 조금씩 팔고 마지막에는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민이 줄어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진대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대법이란 봄에 농민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는 진대법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이자놀이를 하는 귀족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가난한 농민들만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졸리다. 다들 안 졸려요. 이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나만 졸린 거야? 그냥 눈이 겁나 감기는데요. 다 죽었다고요? 재밌다고요? 이게요? 대체 뭐가요? 이게 뭐가 재밌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내가 읽어둬서 그런 거라고요? 하하, 그런 거면 좋겠네요. 그 무렵에는 농사뿐 아니라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소금이나 생선, 바늘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도 있었습니다. 소금을 파는 을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상업이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장사꾼이 많아지면 이들을 다스리기가 힘들고 세금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싫어하였습니다. 또 혹시라도 백성들이 농사일을 멀리할까봐 나라에서는 상업을 천하게 여기고 농사일을 장려하였습니다.
장사꾼을 천하게 보는 그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소금 장소 얼굴도 피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백대와 신라 백성들의 생활 욕시의 고결의 상황과 비슷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상업보다 농업을 중시하여 장사꾼을 천하게 여기는 풍토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겁나 늙은 쌤이 읽어주면 애들 다 잔다고요? 나도 늙어가지고 나도 늙어가지고 이거 필기할 거 없어요? 나 화장실 갔다 올래. 아, 물 너무 많이 마셨나? 선생님 중간고사 시험 어디까지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올 때 애교라고요? 갔다가 안 올게요. 안 오면 애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하하. 올 때 3분 안이라고요? 안 올게요. 자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오면 잠자서 우버에 손해라고요? 뽕다 버리냐고? 그건 또 아니긴 한데. 일단 저 화장실 좀 갈게요. 물 너무 많이 마셨다.
아, 약 먹고 왔는데 뭐 유아별부? IQ 42? 진짜 나랑 싸울래? 어이가 없네 진짜.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삼국시대 대부분의 백성들은 촌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촌락은 오늘날의 시골 농토가 비슷하였습니다. 촌락엔 우두머리인 촌주와 부유한 사람, 가난한 농민, 노비 등이 함께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임명한 촌주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관리를 도와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들을 모아 성과 저수지를 만드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만드는 일을 도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촌주들에게 낮은 벼슬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10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촌주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싸움터에 끌어들여야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촌주들의 진호력을 높이기 위하여 더 높은 벼슬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내가 이거를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한국사 수행 맞네. 자, 책을 선택한 이유. 책의 주제 및 내용 요약.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 구절과 그 이유. 책을 친구에게 추천한다면 그 이유. 책이 내 삶과 가치관에 끼친 영향? 그러면은 기다려봐. 자, 선택한 이유 대충 쓰면 되고 책의 주제 및 내용 요약만 어떻게 하면 돼? 책의 주제 및 내용 요약을 어떻게 하고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을 어떻게 하면 되거든요? 인상 깊은 인물? 잠시만. 누구 나오지? 한국사 수행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잠시만요.
이거 끝까지 안 읽어도 되겠다. 기다려봐. 내가 이거를 적당히 대충 한 명 골라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음, 평강? 온달? 이거 쓸까? 이거 괜찮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이거 쓰자. 이거를 읽고 그러면 돌리니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얼마나 똑똑해. 너무 좋은데? 백분의 1도 안 읽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요약하는 거잖아요. 앞에 대충 읽었으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는 나도 쓸 줄 있지 않을까? 뭐 못하면 아쉬운 거고. 안 그래요? 아니, 미래 내가 알아서 해주겠지. 자, 읽어봅시다. 아무 공주의 결혼. 럭킬러. 감히 움직이지를 않사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신라 결혼 싸움에서 애정하게 전사한 장군 온탈의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라가 한강 북쪽의 땅을 빼앗자 고구려 장군 온탈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겠다며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비록 훌륭한 장수는 아니지만 군사를 주신다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온날의 용맹한 정신을 기특하게 여기는 왕은 허락하였습니다. 네,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겠노라. 온날은 전쟁터로 떠나면서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연기하면 안 되겠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 연기 개 잘해요. 고구려와 신라는 수십 일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온날이 신라 병사가 준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힘센 병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슬픔에 젖은 평강 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승의 일은 다 잊으시고 편히 저승으로 돌아가소서. 그제야 비로소 간이 움직여져서 간신히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날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 연기가 아닌 이상 어떻게 연기를 잘하냐고요? 잘하지 나 정도면 안 그래요? 어? 얼마나 애절했어. 이제 이승의 일은 다 잊으시고 아니 그 키읔 하나 뭐냐니까? 좀 짜증나네요. 네, 제대로 읽겠습니다. 평강왕이라고 불리는 고구려 평원왕 때의 일입니다. 온날은 집이 매우 가난하여 동양으로 눈이 먼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얼굴이 우습게 생기고 옷차림도 남루하여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늘 울기를 잘하였습니다. 네가 늘 우니 바보 온날에게? 나 시집 보내야겠다. 왕은 딸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렇게 자주 놀렸습니다. 마침내 공주가 어른이 되었을 때 왕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자 공주가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저에게 늘 온날에게 시집 가라고 하시고는 어찌하여 지금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왕은 노발대발하여 공주를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공주는 온날의 집에 가서 결혼을 청하였습니다.
온달과 눈먼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귀하신 공주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주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고 마침내 평강 공주와 온달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한 뒤부터 온달은 공주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우애를 익혔습니다. 근데 아빠가 울면은 시집 보낸다고 했는데 계속 우는 거면 시집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 나 약간 그런 생각 좀 드네? 아 약간 S가 아니라 N인 것 같아. 좀 쩌는 듯? 마침내 나라에서 해마다 3월 3일에 열리는 사냥 대회에 온달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온달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1등을 하였습니다. S가 아니라 F 아닌가요? 성적이요? 아, 저 F긴 해요. 온날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1등을 하였습니다.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온날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왕은 온날에게 상을 내리면서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온날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왕은 평강 공주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이고 온날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온날은 장군이 되어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설화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미천한 신분의 온달과 고귀한 기분의 평강공주가 결혼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오늘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크게 보도될 정도로 큰 사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엄격하게 신분이 구별되던 사회였습니다. 고구려의 고급 묘화를 보면 귀족은 항상 크게 그리고 신분이 낮은 종은 아주 작게 그렸습니다. 그림에서까지도 대우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 제도 속에서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무렵 고구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는 이야기를 위해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온달이 이름난 귀족 집안 출신이었다면 평강공주와 혼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달은 계급이 낮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전쟁에서 눈부신 공을 세우고 왕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집안의 온달이 평강공주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풀어보면 평원왕은 평민 세력의 불만을 풀어주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용하려고 온달과 공주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일은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온달의 출시를 시기한 명문 귀족들은 바보와 올보의 결혼이라고 빈정거렸고 일반 백성들은 온달과 올보, 평강공주의 멋진 사랑을 부러워하며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들 흔히 아는 그 온달과 평강공주. 뭐 읽어볼 만한 게 있을까? 뭐를 더 읽어봐야 할까? 아, 읽어봐야 되려나? 제 연애 썰이요? 있는지부터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하. 다음에 불교 이야기 나오네. 아, 이까지만 읽을까? 어차피 선생님이 내가 다 읽었는지 덜 읽었는지 어떻게 알겠어? 하하, 하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까지만 읽도록 하고
필요하면 내일 가서 더 읽으면 되지. 안 그래? 그렇잖아. 아 근데 이거는 좀 쓰면 안 되려나? 온달이랑 평강 이야기? 그럼 아까 뭐였지? 미 모시기 왕 그 소금 이야기 그거 쓰지 뭐. 누구 왕이라고? 잠시만 보자. 어 미천왕 그래. 이거 써야겠다. 이게 인상 깊네. 소금 장사를 했던 왕이라니 좀 쩔잖아? 여기까지만 읽어야겠다. 아 수고했다. 진짜 진심 개 졸린다. 다시 마이크를 고정시킵시다. 별님도 인터넷 방송하는 공주님이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넌 공주가 아니라서요. 자, 공주였으면 여기서 안 이러고 또 멍청이 공주라고요? 멍청이는 맞긴 한데 공주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나 진심 겁나 졸리다. 너무 졸리네. 방송하면서 이렇게 졸렸던 적도 없을 거다. 나라고요? 그럴까? 아, 다들 재미있으신가요? 난 역사는 도저히 재미가 없더라. 역사 공부 진짜 너무 싫어. 다음에는 어, 더 좋은 주제 내용으로 올게요. 내일 뭐 하지? 내일 제가 수행평가 치고 썰 들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요? 역사 공부해서요. 역사는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역사는 되지 못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오늘은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리벨롱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1,000원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상원님 100비트 후원 감사드리고요. 신호진님도 안 죽어요.
아, 영상 후원. 아, 덕분에 잠도 끊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너무 반가웠고요.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지루한 한국사 공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진님, 다리우스경님, 안유수님, 네아수님, 그리고 남매님, 030님, 상원님, 여트?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즘 방송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잘 봐.